12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개별법 있고 선입선출법 있으시죠? 여긴 이제 단가 관련된 겁니다. 좀 전에 봤었던 건 수량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단가 첫 번째 개별법이라고 있으세요. 개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면 개별의 뜻이 뭐죠? 네, 몇 개씩? 한 개씩. 그래서 개별 포장 그러면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원가 계산하면 가장 어때요? 정확해요. 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은 한데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죠. 네, 그래도 대부분 개별법은 비싼 거에 많이 써요. 네, 왜냐면 싼 거는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개별법은 비싼 물건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무슨 법을 가장 많이 써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쓰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거. 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저러면 후입선출법을 씁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그때는 무슨 법을 쓸 거예요? 후입선출법. 근데 현재는 물가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우리 거기 이동평균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동평균법에 이렇게 쓰여 있죠. 계속 단가기록법이라고. 예, 그게 이제 계속 기록법으로 쓰면 이동평균법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면 그게 총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의 뜻이 몇 번이죠? 총은 몇 번에 구하는 거예요? 한 방에 구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129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외우진 않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크다고요?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거기 부등호 보시면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의 부등호가 어때요? 커요. 맞죠?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커야 좋은 거예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커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어떻죠? 크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우리 무슨 법 쓴다고요? 저가법 써요.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래서 거기 시가의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하락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쭉 넘어와서 138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8페이지 무슨 자산이요? 비유동 자산. 그래서 앞에 보시면 비유동 자산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투자 자산은 무슨 목적일까요? 예, 말뜻 그대로 무슨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그래서 투자와 관련됐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거기 138페이지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뭐하고 뭐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주식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이 되려면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몇 년이 넘어야 돼요? 1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요것도 잘 나와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근데 이거를 영업용으로 쓰면, 영업용이란 얘기는 회사 업무에 쓰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회계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보실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142페이지 보시면은요, 무슨 자산이요?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 그래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둘 다 영업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다 1년 넘어야 돼요. 몇 년 넘어야 돼요? 1년. 그 다음에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형이니까 형태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효익의 뜻이 뭐냐면은요, 요게 효익이에요. 효과 플러스 뭐요? 이익을 줄여서 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이 자산을 이용해서 효과가 발생하거나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사에 기계가 있어. 그러면 기계 가지고 물건 팔아서 이익 창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 우리가 건물 안에서 일해야 돼요? 길바닥에서 일해야 돼요? 건물 안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 자산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또 간단한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써야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판매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매의 목적이면은 유형이에요, 재고예요? 재고예요. 판매 목적은 무조건. 그래서 판매의 목적이 없는 자산이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라고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구입하는 경우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썼고 앞으로도 많이 쓸 건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 사죠. 구입할 때 취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3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는 더한다, 뺀다? 더한다. 왜냐면 그 가격 안에 그 돈도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살 때에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5억에 샀어. 그 다음에 5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5천만 원 남았죠. 맞죠? 그게 5천만 원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이사 가니까 모두 들어요? 이사 비용 들죠. 그 다음에 뭐 복덕방비도 내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죠. 그리고 이자 낸 사람들은 그 안에 이자 낸 돈도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해갖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 번대잖아요. 투기꾼들.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투기꾼들은 어떻게 돈 버냐면 2억에 사요. 그리고 2달 안에 3억 됐어. 그럼 팔아버려요. 그럼 세금 50% 내요. 그럼 1억에 50%면 얼마 남아요? 5천만 원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일반적으로 집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왜냐면 이자 내잖아요. 그 이자 누구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실질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잘하시는 말씀. 그 말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 잘하냐면, 내가 만약에 집값이 올라갔고 돈을 벌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만 올랐어요? 아니죠. 옆집도 올랐죠. 그럼 내가 이거하고 똑같은 평수로 가려면 거기에다가 돈을 더 얹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나는 새 집으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새 집은 구형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가 돼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요즘 집값 좀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집만 올랐냐? 오르긴 했어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이 과거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 팔아서 그 평수로 못 가요. 그게
그게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니까. 예. 거기에다 새 집이나 이런 데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인천도 요즘에 웬만하면은 한 5억 전후는 줘야 한 30평형? 괜찮은 지역은. 맞잖아요. 예. 지역이 좀 낙후된 데들은 그거보다 가격은 싸긴 하지만 지역이 괜찮아. 그러면 30평형도 거의 5, 6억? 7억대까지 가는 집들도 있고. 어쨌든 제일 안타까운 건 로또 1등이 돼도 집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계속 열심히 로또를 사는데.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매입 시의 부대비용.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가제작 자가건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된 거예요. 뭐 된 거예요? 미완성.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어요. 자가제작 자가건설이라고. 그 다음에 교환은 추후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것들끼리 교환하는 걸 동종 자산, 다른 것들끼리 교환하는 걸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왜냐면 우리가 교환이라는 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바꿀 때에 같은 것들끼리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랑 자동차 이렇게 바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이랑 건물이랑 바꿔. 그거는 이종이죠. 다른 거. 그 다음에 같은 거는 뭐라 그래요? 동종. 그래서 동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장부가의 뜻이 뭘까요? 어디에 쓰여 있는 거요? 장부에 쓰여 있는 거. 그게 장부가예요. 뭐 장부가가 대단한 거 없어요. 장부에 1,000,000원이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00원. 그게 이제 동종이고,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공정가의 뜻이 뭐죠? 요거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하고 공정가치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나 남이 사나 어떤 금액이요? 같은 금액.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공정가액.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 그러면 뭐예요? 얘나 나나 뭐 한 거요? 같은 거.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좀 암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가서 145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145페이지. 보유 중인 자산의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저는 요거를 수선후 지출이라고도 설명을 드려요. 수선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유 중이면 이걸 계속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쓰다 보면 고장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장 나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일명 보유 중인 자산의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 요게 자본적 지출인데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이 뭐죠? 예.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증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돈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냐면 좀 오래된 건물을 하나를 사요. 걔를 부셔요. 그리고 더 높게 뭐예요? 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예요? 나중에 팔아요. 그러면 3층짜리가 비싸요? 5층짜리가 비싸요? 당연히 5층짜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하나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대신 이런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값어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 그러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연수 증가. 이건 뭐냐면 내용연수의 뜻은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래서 카센터 갔더니 이거 바꾸면은 더 오래 쓸 수 있대. 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거의 가격은 어떤가요? 비싸죠. 싼 거 갈아 낀다 그래서 오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싼 것들은 원상 회복만 시켜주는 거고, 대부분 비싼 것들은 이 값어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상승시킬 수가 있죠. 근데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비싸요? 없는 데가 비싸요? 있는 데가 비싸죠. 그래서 만약에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15층은 안 탈 거잖아요. 힘드니까. 올라가다가 화낼 수 있죠.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두바이에서 한 80층 정도 되는 빌딩을 그 세계적으로 그 디자이너한테, 세계적인 디자이너한테 맡겨갖고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인부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도면에 엘리베이터가 뭐 했어요? 빠졌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이 지으면 80층은 안 나갑니다. 맞죠? 고층은 팔려요? 안 팔려요. 왜요? 올라가다 퇴근해야 되잖아요. 80층은 둘째 치고 20층만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기분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훨씬 더 어때요? 가격이 비싸요. 왜냐면 편함을 주는 대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우리가 냉난방 장치 그러면은 뭐 에어컨이나 보일러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에 노옵션도 있지만 풀옵션도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뭐가 더 비싸죠? 풀옵션이 더 비싸죠. 왜요? 기본적인 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들도 요즘에는 조금씩 옵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진짜 옷까지만 들고 이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다 그 가격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들도 보면 뭐 기본적으로 에어컨 설치된 아파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보이면 저기만 봐요. 실외기 있나 없나. 왜냐면 그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거 파악이 가능하대요. 요 아파트가 많이 나갔냐 적게 나갔냐. 왜냐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에어컨 다 뭐하죠? 설치하죠. 그거 봤는데 요 아파트는 실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은 미분양이 좀 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분양이 있어도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맞죠? 왜 안 떨어져요? 산 사람들이 그 가격 이하로 뭐 하려고 그래요? 안 팔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거는 뭐냐면 이제 토지 그 농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지는 뭐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농사 이외에는 못 짓는 게 농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농지가 주택지나 상업지로 바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도시 같은 거 생길 때. 그러면 농지가 비싸요? 주택지, 상업지가 비싸요? 주택지, 상업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땅 사갖고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땅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은 농사 지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농사 지으려고 농지로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온대.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저기 김포나 세종 이쪽에서 이제 농사 지었던 분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벌었지만 요번에 LH 사태 났잖아요. 아마 저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다 하면, 가족들까지 전수조사 다 하면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맞죠? 세종시하고 아마 김포 요런 쪽으로 해서 땅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잖아요. 터지길 지금 터진 거지. 네. 근데 돈 벌려면은 정보 싸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일찍 일찍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나오면 요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산 처리. 왜냐면 값어치가 뭐 됐으니까요. 상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처리합니다.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 원상 회복이 뭐냐면 이제 원래대로 뭐 하는 거죠? 돌려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능률 유지는 말 그대로 유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계 같은 거에 기름칠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뭐만 시키는 거예요? 유지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페인트 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겉에는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좋을 거는 없죠. 네. 어느 쪽에 좋을 게 없냐면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요? 네. 약간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페인트 칠해도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만약에 우리 집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 깨지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교체해야죠. 근데 유리창 바꿔 낀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수익적 지출은 가격이 좀 싼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함으로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고 그 정도 유지만 시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 자산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 그거를 무슨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148페이지. 그래서 거기 14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감가의 뜻이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시면 요 감가상각의 키포인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거기 있어요. 교재 그 세 번째 줄에 체계적이고 뭐여야 돼요? 합리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 딴 거는 몰라도 이 감가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왜요? 가격이 뭐 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러면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표를 갖고 와갖고 정확하게, 아, 여기 요렇게 되면 얼마가 줄어듭니다. 이러면 화가 덜 나는데, 그냥 와갖고,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여기 살짝 긁힌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얘기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중고차 팔 때. 근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뭐예요? 목적이긴 하죠. 예, 근데 와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가격만 깎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짜증나요. 왜요? 가격이 뭐 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줄어들더라도 체계적이고 뭐요? 합리적. 예, 그래서 뭐 어떤 표가 있다라던가,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화는 나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하는 방법은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교재에는 2가지만 써 있거든요. 몇 가지요? 2가지. 근데 우린 5가지 외워야 돼요. 추후에. 일단 거기에다 먼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교재 제일 위쪽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은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뭐를 안 해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언젠가는 이 물건이 일반적으로 없어질 거잖아요. 건물도 유일무이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아니고 제가 왜 건물이라고 써놨지? 건설 중인 뭐요? 자산. 요거는 이제 왜 안 하냐면,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은 미완성이에요. 그럼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럼 완성 안 됐으니까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이유가 안 없어질 거니까 안 하는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이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일 때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공식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공식 물어보거든요. 그 공식 물어보거나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도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액법의 뜻이 뭐냐면 액수가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 그래서 한 번 100만 원이면 계속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이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크다는 얘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연수학계법.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서 연수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연수 학계법. 그다음에 이중 체감법. 그래서 이중 체감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그래서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2번.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의 뜻은 연수를 모내서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뭐요?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무슨 생산량이요? 단기 생산량.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생산량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무슨 법이요? 비례법. 그래서 여기는 일단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 계산 문제는 일단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공식이 기억나야 돼요. 특히 시험 볼 때는. 실무에서는 공식 기억 안 나면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보고 하면은 되는데, 시험 볼 때 인터넷 들어가면은 3년간 시험을 못 봐요. 걸리면. 그리고 어떤 시험장은 인터넷에 못 들어가도록 아예 인터넷을 끊어놨어요. 실제. 그런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외우는 거지, 저도 솔직히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 아프니까. 근데 시험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무형자산. 앞에 먼저 보세요. 먼저 추후에 외울 거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돼요. 뭐 가능해야 된다고요? 식별 가능. 그래서 식별 가능의 뜻이 뭐냐면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SBS에서 이런 프로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한 적이 있었냐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쫙 모셔다 놓고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특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걸 뭐예요? 사가요. 그래서 사가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프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그 특허권만 따로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특허 괴물이라고 이제 일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뭐만 하냐면 특허만 사요.
예, 그러니까 어느 중소기업이 괜찮아. 그러면 특허만 산 다음에 회사는 없애버려요. 왜냐면 회사 운영할 생각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특허만 산 다음에 이 특허를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회사가 있나 없나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썼어. 내용을 봤더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야. 그러면 소송 걸어버려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갖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용료 내놔.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애플 있잖아요. 애플도 그 회사랑 한번 세게 붙었다가 마지막에 돈 주고 해결했어요. 한 1조인가 2조 주고 해결을 했어요. 왜냐면 애플도 그 회사에 그 특허를 쓰고 있었거든요. 삼성도 그 회사에다가 특허권 사용료 줘요. 얼마 준다 그랬더라? 한 5달러인가? 아니다. 5달러가 아니지. 한 15달러인가 20달러 정도? 한 대 팔 때마다 한 15,000원에서 2만원인가? 그 정도가 특허권 사용료로 나간대요. 그럼 그 회사는 돈 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팔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부자 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갖고 부자 되는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앞으로는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는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카카오톡이 계속 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카카오톡 자체는 대부분 다 무형의 자산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장사가 안 되더라도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수익도 줄긴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이 대박 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긴 하죠.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근데 제조업은 무형자산이 아니고 유형이죠. 대부분 다. 첫 번째로 영어권은 자가 창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상, 취득만 뭐 된다? 인정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이 우리 회사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은 이제 우리 회사가 장사가 뭐 된다? 잘 된다. 그럼 만약에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살려고 그래요.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원래 100억짜리 회사예요. 얼마짜리요? 100억. 근데 장사가 잘 돼서 150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50억에 무슨 건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권이 생기는 거예요. 판회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사오는 회사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살 때에 50억을 더 줬어. 그러면 그게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장사가 뭐 된다? 잘 된다. 왜냐면 장사 안 되는 회사한테 돈을 더 줄 일은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하고 다음 아시죠? 네이버에는 라인이라는 앱 있죠. 근데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다음이 어디 살라 그랬죠? 카톡 살라 그랬었어요. 근데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왜요? 너무 비싸게 불러서. 카카오톡에서 그래 팔게. 그 대신 그때 몇십 조인가 하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조인가. 근데 그걸 다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하고 다음하고 협력 관계예요. 왜냐면 다음이 카카오톡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꽤 많이.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가 보면 네이버 쪽 연결은 잘 안 되는데 어느 쪽 연결은 되게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쪽 연결은.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회사 주주예요. 다음이.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 관계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살라 그랬어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영어권을 너무 높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높게 불렀어요? 장사가 뭐 되니까 잘 되니까. 그게 영어권이에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직접법 써요. 근데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컴퓨터가 해줍니다. 누가 해줘요? 컴퓨터.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내용연수 50년이래. 그러면 50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작권이 50년인가 70년인가 그래요. 그래도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작사, 작곡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50년인가 70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죽으면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가 그 김광석 씨 관련돼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난리 났었냐면은 기존에는 1년 동안에 저작권료로 받는 게 한 200, 300 이렇게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김광석 씨 노래로 막 뮤지컬 만들고 그 다음에 김광석 씨 거리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김광석 씨 노래가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저작권료가 갑자기 억대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타살이냐 막 그런 식으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예, 그 돈이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항상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 사람 문제도 대부분 뭐 때문에 생겨요?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이 좋긴 좋은데 예, 이게 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써라. 네. 무슨 법 쓴다고요? 정액법. 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요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쪽 파트예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네. 초반에는 암기가 좀 중요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개발비는 뭐라고요? 네, 무형자산.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개발하나요 안 하나요? 개발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연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개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하는 거죠? 테스트해 보는 게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입는 컴퓨터가 있대요.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 근데 무게는 한 20kg 정도? 20에서 25kg? 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일단 무거워. 네. 그거 메고 몇 시간만 걸어 다녀 보실래요? 막 힘들걸요? 네. 그 다음에 가격도 어때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일단 연구는 끝났어요. 아, 입고 다니는 컴퓨터를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는 있구나. 그래서 계속 지금 개발 단계 중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이 끝나면 상용화가 가능하거든요. 그 상용화가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팔아야만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은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이거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발표났냐면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쓰는 것 중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우리 강의실 정도 되는 요 평형에다가 이만한 크기에다가 핸드폰을 아무데나 던져놔도 충전이 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기 중에 전기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전기는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그래서 그 전기를 사람한테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 몸에 통과 안 되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핸드폰에 무선 충전이 되면요 모두 가능하냐면 다른 거에도 꼭 전기가 통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일정한 공간에만 두면 자동으로 충전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거 만든 사람 대박 날 겁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그거 관련돼서 지금 다 연구 중이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고 있다는 걸 언제 들었었냐면 한 14년 정도 전에. 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결론은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게 문제일 거예요. 충전까지는 대부분 다 만들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 몸에 통과했을 때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요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만드신 분은 대박 날 거예요. 맞죠? 왜냐면 한 군데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개발비는 자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을 하면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비는 왜 비용 처리하냐면 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경상의 뜻이 뭐죠?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경상개발비의 뜻이 뭐냐면 금액이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어. 네. 그러면 1,000원을 자산 처리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너무 금액이 뭐하니까요? 작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것들은 무슨 처리합시다? 비용 처리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교재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